자, 이제 47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어제 증가문서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직접법을 표시할 때는 직접법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자하고 배당금하고 법인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하는 거하고 수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자 법인세 배당금도 지급하는 거하고 수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인세 납부하는 거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할 때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야 돼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현금으로 표시할 때 별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업활동 중에서 이 다섯 가지는 별도로 표시하고 얘네들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그래서 별도로 표시해야 되고 그거 말고 위에다가 거기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그거를 별도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첫 번째 보면 고객으로부터의 유입액이 있죠. 고객으로부터의 유입액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면 이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로부터의 이 현금 유입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매출로부터 유입된 현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 기준에서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금액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직역을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나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든지 같은 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을 뭐냐면 옛날에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말할 거예요. 매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기업만 다루니까 상품 매매 기업만 다루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올 거 아니겠어요. 물건을 사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준 돈을 말한다고요. 그게 매입으로부터 현금 유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걸 이제 별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종업원한테 지급한 거. 이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외에 뭐 기타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주된 것이 이거니까 나머지는 뭐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직접법을 이제 해보시면은 자, 어디 되냐면 485페이지에 오면 2번에 직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법. 자, 직접법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 그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485페이지에 보시면 각주 9번에 달아놨는데 각주 9번은 기존의 기업 표준에서는 매출 등 수익 활동으로부터 현금 유입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겠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나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액조정법이라는 걸 하려면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순액조정법을 하려면 관련된 계정을 다 찾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손익계산서 계정도 다 찾아보고 재무상태표 계정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계정에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486페이지에 오면 그림 22-9에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일단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자, 매출액이 관련된 계정일 거예요. 이렇게. 자, 관련된 계정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매출이 없다면 매출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없었을 계정은 다 관련된 계정이에요. 예?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매출이라는 계정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관련된 계정이고 그 다음에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이 있는데 자,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외환차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이제 이 책에서는 중국팩에서 외환산 회계는 아예 써놓지 않아갖고 외국 책 같은 데 보면 외환산 회계는 전부 다 고급 회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급 회계도 다 몰아놓으려고 여기다 하나도 안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하니까 편하잖아요. 달러가 있으면 복잡해요. 환산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48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각주 10번에도 달아놨어요. 각주 10번에 보시면 외환차손익은 외화표시 매출채권을 보고기간 말에 환산하거나 결제일을 회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부금액과 환산금액 또는 결제금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다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외국에다 물건을 수출하면 매출채권이 발생해요.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매출채권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를 12월 31일 현재 환율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돼요. 이 환산할 때 발생하는 이 차이가 있어요. 금액적인 차이.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회수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금액이 있다고요. 회수한 금액과 요금 금액까지 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환 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국제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현재 이거하고 이걸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걸 외환산 손익, 이걸 외환 차손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 기준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 기준은 그냥 외환 차이다. 그러고 만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이익을 외환 차익, 손실을 외환 차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는 모르셔도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외환 차손은 비용이고 외환 차익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해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환 차손은 비용이고 외환 차익은 수익이다. 그 얘기만 알면 돼요. 예? 어차피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환입도 있죠. 자, 대손상각비하고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된 계정일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매출 채권과 관련된 계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 때문에도 우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대여금 때문에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그거는 매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매출과 관련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매출 채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수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수금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장기성 매출 채권도 있을 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만 썼어요. 시험에서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할 때 뭐 하면 되죠? 자, 이걸 무조건 다 네팅하면 되죠? 요 금액의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계산해서 순증금액을 가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486페이지에 보시면 매출과 관련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매출액 있죠? 자, 일단 손익계산서를 써보세요. 매출액 80만 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4,000원이죠. 자, 대손상각비가 얼마예요? 이게 4,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외환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5,000원이죠. 자, 외환차익이 있어요. 외환차익이 5,000원이에요. 예? 외환차익이 수익이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매출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들이 있는데 매출 채권과 선수금이 있어요. 자, 매출 채권이 있고 자,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금. 자,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됐어요? 매출 채권이 10,000원이 증가했죠. 10,000원이 증가했어요. 자, 선수금이 3,000원이 감소했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가감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모조리 다 네팅하시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수익을 더하면 네팅이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에서는 자산의 증가야 차별이 증가한 거예요. 차별이 증가한 건 현금의 유출이라고. 그 다음에 선수금의 감소는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부채가 감소하려면 차변에 써야 감소해요. 차변에 쓴 거는 현금의 유출이죠. 이렇게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액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계정을 모조리 다 네팅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감액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면 거기 보시면 78만 8천 원 이렇게 되죠. 8만 8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보다 너에게로 나를 보낸 법이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제가 지금 해본 이유는 좀 이따 간접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더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간접법은 이렇게 하는 걸 간접법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해보세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대변에 뭐죠? 매출 80만 원 일어났죠. 이렇게. 대손상각비가 얼마래요? 대손상각비가 4,000원이래죠. 4,000원. 외환차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외환차익이 5,000원이라는 거죠. 매출채권이 증가하려면 차변의 증가죠. 매출채권이 차변이 10원. 자, 선수금이 감소하려면 차변에 더 써야 되잖아요. 선수금 3,000원.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러면 788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금액을 기말금액으로만 쭉 쓰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487페이지 보면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이 있는데 종업원과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입으로 인하여 유출된 현금액과 기타 유출액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기타 유출액은 뭐 물류원가도 있을 수 있고 뭐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그거만 일단 별도로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계정을 찾아보시면 되죠.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그 488페이지에 오시면 그림 20이다 10이 있어요. 자, 관련된 계정을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관련된 계정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죠. 관련된 계정을 찾아보면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고 여기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 매입과 관련된 계정이 뭐가 있겠어요? 매출원가가 있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환차손익이 또 있다고요. 외환차손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환차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외화 매입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 외화 매입 채무를 기말에 환산하거나 또는 결제할 때 그때 발생하는 차이를 우리가 외환차손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서만 외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채무에서도 외환차 손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외화로 표시된 건 다 외환차 손익이 발생한다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매입 채무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또 관련된 계정이 거기 보시면은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모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뭐가 있냐? 일단 재고자산 계정이 있어요. 그죠? 또 선급금이라는 계정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매입 채무라는 계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계정들이 전부 다 매입 때문에 발생한 계정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매입과 관련된 계정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거는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재고산 쪽에서 찾아야 되죠. 재고산 챕터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관련된 계정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마지막으로 관련된 계정이 뭔지를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거기 488페이지에.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제 2번을 이게 해보세요. 예제 2번을 자,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매출원가죠. 60만원. 매출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은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비용 매출원가 60만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고산 감모 손실이 얼마예요? 비용이죠. 비용도 차변에다 써야 되잖아요. 감모 손실 만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외환차익이 5,000원 있어요. 외환차익이 5,000원 있는데 외환차익 5,000원은 대변에다 써야 되죠. 수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기초에서 기말로 바뀌는데 19,000원이 감소했어요.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이쪽에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19,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2만원이 증가했죠.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에다 써야지 증가하는 거예요. 대변에다 써야지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재고산이 감소했는데 왜 대변에 쓰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그걸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재고산이 감소했는데 왜 대변에 쓰죠? 하고 속 터진 거죠. 그 화가 안 나겠어요? 그 회계원리에서 하는 건데. 차변, 대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대차 맞추는 잔액이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관식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줄로 쓰면 되죠. 얘네들 야 일로 와. 이런 다음에 한 줄로 쓰면 증가문서법이 된다고.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수험생들의 마음이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 좋으면 그냥 한 줄로 쓰세요. 여기가 무슨 뭐 사회주의예요? 한 줄로 하게? 이게 한 줄로 하는 건 사회주의, 두 줄로 하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고 사회주의는 그냥 하나죠. 수용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 동지만. 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초를 기말로 보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뭐 하나 틀려갖고 재고산을 잘못 여기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19,000원을. 답이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가만있어 봐. 답이 왜 안 맞지? 보다 보면 거기 있는 걸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전부 다 순액조정법으로 해놨지만 거기에 가로친 건 다 차변, 가로 안 친 건 다 대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로 나누는 번외납법을 책에다 안 써놓은 이유예요. 안 써놓고도 강의에도 이걸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검증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이제 490페이지에 오면,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 문제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쭉 가보시면 되냐면, 객관식 문제 한번 해보면, 자, 524페이지에 보시면, 524페이지에 객관식 문제 있어요. 공인회사 2006년도 문제인데, 자, 수정했는데, 좀 약간 수정했어요. 자, 거의 대부분이 뭐 같은 얘기니까, 자, 이걸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 뭘 물어봤죠? 매출활동 관련 현금 흐름, 매입활동 관련 현금 흐름, 종업원에 대한 현금 흐름 세 가지를 계산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매출부터 해보세요. 매출부터. 자, 매출부터 해보면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재무상태표의 자료가 있고 가로 2번에 보면 손익계산 자료가 있죠. 뭐 재무상태표 먼저 해도 되고 손익계산서 먼저 해도 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 먼저 해보세요. 가로 2번에 매출액이 얼마에 300만 원이죠. 자, 매출액이 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외환차익이 매출채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외환차익이 매출채권에서 발생했으니까 외환차익이 얼마 되죠? 이게 2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외환차익은 수익이에요.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손익계산서는 없으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서 매출채권이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매출채권이 감소하려면 대변에 감소하죠. 그래서 5만 원이 감소했어요. 자, 대차를 맞춰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07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 있는 답이 3070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매입 쪽을 해보세요. 매입 쪽을.
자, 매입 쪽을 해보시면 거기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매출원가가 120만 원이요. 자, 매출원가가 여기 120만 원이죠. 120만 원. 자, 그런데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외환차손이 매입 채무 때문에 발생했다잖아요. 외환차손은 비용이에요. 비용은 차변이죠. 외환차손 만 원 이렇게 된 거죠. 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관련된 계정이 재고자산하고 매입 채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재고자산은 10만 원이 감소했죠. 재고자산은 대변에다 써야지 감소해요. 1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입 채무가 있는데 매입 채무가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매입 채무는 차변에다 써야지 감소하죠.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차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얼마 돼요? 113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13만 원이니까 거기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종업원에 대한 현금으로는 어떻게 사냐? 안 계산해도 되죠. 이거 두 개만으로 답이 5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종업원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객관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종업원을 생각해보세요. 종업원. 자, 종업원도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업원이 어떻게 됐냐면, 자,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급여가 40만 원 있어요. 급여 40만 원이죠. 급여 40만 원. 자, 그런데 뭐가 됐냐면,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미지급여가 어떻게 됐어요? 3만 원이 증가했죠. 일단 미지급여가 얼마 됐어요? 자, 미지급여가 여기 3만 원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밑에 주식선택권이 있는데, 주식선택권은 관련이 없잖아요. 급여하고. 그걸 우리는 주식보상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잖아요. 관련이 없는데, 회사가 그 주식보상비용을 급여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단기에 부여한 주식선택과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회사가 주식보상비용을 급여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계정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주식선택권도 관련된 계정이잖아요. 주식선택권이 얼마 증가했죠? 2만 원 증가했죠. 그러니까 나 주식선택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택권 2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대차가 안 맞죠? 그러면 350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런 거예요.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를 기말로 보내기만 하면 답이 쭉 나오죠. 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시기 위해서는 티계적법을 공부 좀 해보세요. 한 두어 달 공부해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소리인데 시험장에 갔는데 이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면 시험장에 갔는데 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 시간도 없어요. 전혀 의도한 바는 없는데 10초 남았어요. 그 사람이 막 답안지 내놓으라 그래요. OMR 카드를. 10초 만에 다 체크 끝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눈을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몇 번이 쉬웁니까? 이렇게. 그럼 그분께서 와서 도와주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10, 305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110, 3050, 여기다 3050, 3070, 자, 3070, 1120, 1300, 1130, 1100, 11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 370, 350, 자, 370, 350, 자, 3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심심해서 해본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 많은 걸 골라보세요. 예? 제일 많잖아요. 3500하고 3050하고 3070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제일 많아요? 1113이 제일 많죠. 여기서 뭐가 제일 많아요? 350이 제일 많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냥 다 보면 5번이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재무에게는 이런 게 답인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객관식 강의할 때 보면은 객관식 할 때 이렇게 찍는 기법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객관식 문제 풀기가 싫어져요. 이제 이거부터 하기 시작하죠. 원칙은 이게 아니고 문제 그냥 푸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문제가 남았는데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OMR 카드로 해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시험만 보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만 보고 실제 문제를 가지고 찍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늘 검증해보죠. 근데
늘 유용해요. 예? 그건 심리학적 문제인데 여기 뭐 심리학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객관식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객관식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푸시면 금세 푸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계산하면은 자, 490페이지 오면 이자의 지급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 오면 이자의 수치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수치가 있어요. 이자 지급이 있고 자, 지급이 있고 이자 수치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업활동에서 계산한 거예요. 투자활동으로 해도 되고 재무활동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배당금의 지급이 있고, 자, 배당금 지급이 있고, 배당금의 수치가 있죠. 그건 여기다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배당금 수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로 안 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그게 현금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미수 배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계 연도가 지나가면 기말 연재로 미수 배당금이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당금 받은 게 그냥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근데 배당금의 지급은 뒤에 가보면 이제 재무활동 쪽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것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된 게 이거 이자 지급하고 이자 수치하고 딱 두 가지라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이제 490페이지 복잡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자, 관련된 계정이 뭔가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할 때 대변의 현금을 쓰고 여기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쓰는 거죠. 이게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차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차금 상각에.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여기 있는 현금 유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자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야 돼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없앨 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순액준항법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유효자율법을 정할 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현재가 차른 차금 상각 이렇게 쓰니까 요거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자 비용 쓰고 여기다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을 갖다 쓰기만 하면 그냥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냐? 뭐가 남아있어요? 미지급이자 이런 계정들만 남아있죠. 고금액들만 증가한지 감소를 계산해서 이쪽에다 쓰면 대차 잔액이 현금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에 이런 것들을 제외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491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제 3번을 보면은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유출된 현금액이 있는데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이 20만원, 상각액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현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잔액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 비용이 비용이니까 20만원이죠. 이렇게. 근데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액이 있다는 거야.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거기 보시면 얼마예요? 2만원이죠. 2만원.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게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인데 돈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대편에다 써줌으로써 돈이 나가지 않은 금액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나머지 계정이 뭐예요? 선급이자고 미지급이자가 있는데 선급이자는 5천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선급이자가 얼마예요? 5천원이 증가한 거예요. 5천원이.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는 어떻게 됐느냐? 미지급이자는 만원이 증가했죠. 여기다가 대변에 자, 미지급이자가 얼마냐면 이게 만원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대차 안 맞는 잔액을 여기다 쓰시게 되면 답이 되죠. 20만 5천원에다 얘를 쓰게 되면 얼마 돼요? 17만 5천원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7만 5천원이 현금 유출액이다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계산된다면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자 수익도. 여기다가 이자 수익을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자 수익을 쓸 때도 뭐가 있겠어요? 이쪽에다 현금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만 뭐가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이나 이런 것들에 상각한 금액이 있겠죠. 틀림없이. 만기 보유증권 또는 장기 채권에 대한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각에 그다음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에 대한 상각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 항상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뒤에 가보시면 493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제 4번을 보시면 이자 수익이 12만원인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할인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할인 차금 상각이 5천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12만원인데 요 상각액이 5천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요 회계 처리를 그냥 거꾸로 한 거예요. 이게 이자 비용의 반대니까. 이렇게 하고 되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계정이 뭐가 있냐면은 미수이자와 선수이자 두 가지가 있죠. 미수이자가 얼마냐면 4천원이 감소했어요. 자산이니까
미수이자가 4,000원 이렇게 감소했어요. 자, 선수이자가 부채인데 그 부채가 1,000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선수이자가 이렇게 1,000원이 감소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다 대차를 맞춰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11만 8천 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답이 11만 8천 원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나를 보낸다법으로 쭉 하신 다음에 삼각액만 고려하시면 돼요. 이 삼각액, 여기 있는 요 삼각액만 잘 고려하시면 돼요. 요 삼각액, 요거만 잘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죠. 기초를 기발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법인세 납부가 있어요. 법인세 납부가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건데, 여기서는 뭐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하실 필요 없고,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예제 5번처럼 전부 다 법인세가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해질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영업활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분계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부 다 이제 기초를 기말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법인세 비용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 비용을 얼마라고 쓸 거냐면은 거기 보시면 66,000원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전부 다 영업활동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이연법인세 자산과 미지급법인세가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6,000원이 증가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여기 6,000원이 증가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법인세가 2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럼 미지급법인세가 여기다 2만원 이렇게 감소했죠. 그럼 대차 맞추는 잔액이 현금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얼마 돼요? 9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인세에 나쁘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법인세에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92,000원을. 그 밑에 가로 6번에 배당금의 수치와 지급이 있는데 배당금의 수치는 영업투자 재무활동 중 하나로 분류하면 된다 이런 얘기했고 배당금의 지급은 영업 및 재무활동이다. 그걸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접법을 해보죠. 자, 직접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간접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간접법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직접법과 간접법은 개념적으로 같은 방법인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간접법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을 때 자, 우리는 크게 활동을 크게 이렇게 나눠요.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전체적으로. 자, 영업활동이라는 게 있고, 자, 투자활동이라는 게 있고, 자, 재무활동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자, 이제 영업활동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업활동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 계산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유출액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자도 있다면, 여기다 이자 수익, 이자 수취액, 이자 지급한 거, 무슨 뭐 법인세 이렇게 쫙 나눌 거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법이란 건 뭐냐 하는 건데, 간접법에서는 직접법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금액들, 직접법에서 여기 좀 더 길게 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쭉 길게 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자 수취액, 자, 이자 지급액,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취한 거. 자, 배당을 지급한 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세. 자, 이런 금액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쪼개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한다. 이게 세부적으로. 근데 간접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법에서는 요 5가지는 언제나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얘는 언제나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개의 차이를 뭐라 하냐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직접법에서는 요 두 개의 차이를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얘기했고 현금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금액들을 이렇게 가감하게 되면 그 금액이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간접법에서도 요 5가지는 별도로 표시를 해요. 무조건. 간접법에서는 이 5가지를 별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할 때 여기는 직접법에서는 이걸 매출, 매입, 종업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간접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묶어서 해버려요. 한 줄로. 다 묶어버린다고요? 다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한꺼번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자, 단기 순이익이 있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이런 예를 하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자, 이제 매출이라는 게 있고 자, 매출이 있어요. 자, 매출 원가가 이렇게 썼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자 비용도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유형자산 처분익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형자산 처분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뭐 감가상각비도 있었다고 해도 좋아요. 이게 5가지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출이 100원이고, 자, 매출원가가 50원이에요. 자, 이자 비용이 10원이고, 이자 수익이 유형자산 처분익이 20원이에요. 비용이죠. 감가상각비가 30원이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120원에다가 90원을 빼게 되면 30원의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산하기 뭐하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을 하나 더 써보세요. 법인세 비용을 하나 더 써보죠. 자, 법인세 비용을 하나 더 써보면 법인세 비용이 10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20원에 자, 당기순이익이 써질 거예요. 제가 당기순이익이 써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인세 비용하고 여기는 이자 비용하고 요 두 개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법인세 납부는 당연히 영업활동이겠지만 얘는 영업활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따로 표시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 하냐면 요 두 가지만 계산해야 되죠. 요 두 개에 대한 현금으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빼놓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직접법을 먼저 해보세요. 직접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 이렇게 계산하면서 자, 제일 먼저 매출 이렇게 썼겠죠. 자, 매출이 얼마에 100원이죠. 이제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은 없으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계정을 찾았을 거라고요. 자, 그것이 이제 매출 채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자, 매출 채권의 증가가 자, 10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수익이고 이건 비용이죠. 예? 비용이 아니라 차변이죠, 차변.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자, 90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현금 유입액이 계산된 거예요. 그렇죠? 순액조정법, 손익계산서를 다 네팅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감액을 계산해서 가감한다. 대변은 플러스, 차변은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라고. 자, 이제 공급자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요 매출원가밖에 없으니까 매출원가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출원가를 50원이라고 썼겠죠, 이렇게 50원. 관련된 계정이 이제 재고산하고 매입채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재고산하고 매입채무하고 딱 두 개가 있어요. 자, 재고산의 감소가 얼마냐면 10원이 있었고 매입채무의 증가가 30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자산이 감소하면 돈이 들어와요. 부채가 증가해도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왔네. 그럼 기분이 안 좋으니까 줄여버렸어요. 네? 아니면 상관없어요. 들어왔다고 쳐. 뭐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됐어요? 얘는 뭐였어요? 자산이 감소하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부채가 감소하면 돈이 나가겠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얼마 됐어요? 이게 70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직접법으로 표시할 때, 직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를 표시할 때, 제일 위에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쓰면서, 제일 위에 뭐예요?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 90원. 공급자나 이런 걸로 유출된 금액 70원 이렇게 써서, 자, 2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 뭘 쓰냐면 저기 있는 이자 비용 중에서 이자의 지급 이렇게 썼겠죠? 이자 지급 이렇게 썼을 테고, 자, 법인세 납부 이렇게 썼겠죠? 법인세 납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의상 저기 있는 그냥 손익계산서 계정이 그냥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10원, 자, 이게 10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이자 지급하고 법인세 납부는 항상 별도로 표시할 거예요. 별도로 표시할 거니까 여기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요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건 직접법이고, 자, 간접법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서 계산하는 게 간접법이에요. 시작을 할 때. 그러면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당기순이익을 쓰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20원이죠. 자,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금액과 공급자에게 유출된 금액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계산한다고요. 구분하지 않고. 그럼 이게 두 개를 다 합쳐서 하나로 계산한다고 할 때, 자,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요거부터. 그러면 요걸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직접법인데 간접법은 저를 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자, 매출이 제일 위에 100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5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거를 다 묶어서 그냥 하나로 표시한다고요. 굳이 매출, 매입 따로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러면 매출도 관련된 계정이잖아요. 매출원가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자, 매출 채권의 증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증가가, 자, 10원. 자, 재고산의 감소가, 자, 10원 있었죠. 매입 채무의 감소가 얼마냐면, 이게 3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된 거예요, 똑같이. 0이 된 게 아니라 이게 20원이 됐죠, 20원이. 이게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직접법을 한 거를 그냥 다 합쳐놨을 뿐이잖아요. 간접법에서는 시작을 단기순이익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단기순이익부터 출발하게 되면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저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20원이죠. 자, 단기순이익 20원부터 출발해서 뭘 계산하냐면 이 두 개를 네팅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네팅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여기 있는 요 금액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이너스한 건 플러스를 해야 되고 플러스한 건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죠. 자, 밑에 거부터 해보면, 자, 법인세 비용이 있겠죠? 자,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면, 자, 10원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플러스를 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처분익이라고 하는 금액을 20원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한다고요. 자,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을 얼마 돼요? 자, 10원을 플러스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두 금액을 네팅한 50원이 된다고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50원이 되는 거예요. 50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현행 기준은 단기순이익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 기준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대신 뭐예요? 단기순이익으로 하지 말고 제일 위에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쓰게 되면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걸 써서 여기다 30원을 쓰게 되면 이미 이 30원에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 했던 요 법인세 비용을 이미 가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인세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세전단기 수익이니까 세전단기 수익이 30원이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금액을 가감해서 없애면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금액이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금액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게 다 영업활동이니까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가감해야 되냐면 여기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가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감할 때 언제나 원칙은 비용으로 계산된 건 플러스를 해야 되고 자, 수익으로 계산된 건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위에 있는 금액을 네팅한 게 나타난다고 요게. 그렇죠? 요거를 없애버려. 요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 갔어요? 요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한 건 플러스를 하고 플러스한 건 마이너스를 해야지만 거꾸로 가서 이 두 개 네팅된 게 된다고요. 그런 거 이제 예전부터 뭐라고 하냐면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496페이지에 보면 그림 22-24를 보시면 거기 간접법을 보시면 간접법 제일 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있고 거기다 가감 항목이 있죠. 가감 항목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가감 항목에 뭐가 있느냐? 497페이지에 보시면 497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글씨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됐죠. 그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예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을. 그러면 여기다가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지급한 거는 단기순이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인세를 지급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부터 출발했으니까 얘도 없잖아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가감된 건 요거 3개밖에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요 3가지 금액들을 어떻게 되냐? 가감을 해야 돼요. 가감을 해야지만 요 2개 네팅된 금액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가감을 항목에는 어떤 금액을 가감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된 걸 가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업활동 관련된 것만 다 네팅될 테니까. 여기다 가감할 것들은 어떤 걸 가감하냐면 투자활동, 자 재무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플러스를 하고 관련된 수익은 마이너스를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자, 그런데 투자와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이 아니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서 얘기하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과 배당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이 밑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드시 가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97페이지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가산한 항목이 뭐냐면 동그라미 기억해보면 영업활동 관련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을 가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업활동 관련 손익인데 왜 가산을 해요? 그거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별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 비용은 별도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에서 차감할 수익이 뭐냐면은 영업활동 관련 수익 있죠. 영업활동 관련 수익에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이 있는데 걔네들 영업활동으로 분류해도 차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가감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예?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 세 가지는 무조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무조건 가감해야 돼요. 걔가 무슨 활동으로 분류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만 가감하는 거예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 때 거기 예가 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도 않아요. 별것도 말씀 많이 내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비용과 수익을 가감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가감해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감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수익은 마이너스하고 비용은 플러스하고 수익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가감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 요 두 가지를 네팅한 결과가 돼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가보시면은 498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림이 있는데 49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업활동 관련 손익들이 다 네팅된 금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초에서 매초원가를 뺀 금액이죠. 방금 칠판에 그려놓은 예에서는. 거기서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이 있었겠죠? 그게 가로 쳐져 있는데 가로가 안 쳐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플러스 했겠죠? 거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자, 영업활동 관련 손익이 있었을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들이 쭉 있다고요. 이렇게. 자, 거기에 이자 수익이 있고 뭐가 있어요? 배당 수익이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배당 수익이. 그러면 여기는 요 금액에다가 저희 여기 있는 금액을 플러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이자 비용도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관련 손익. 자, 투자활동 관련 부호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자, 투자활동 관련 손익 또는 재무활동 관련 손익이 있겠죠. 자, 투자활동 관련 손익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활동 관련 손익도 여기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뭐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돼요? 이게 세전단계 손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현금으로표를 표시할 때는 이 세전단계 손익부터 표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금으로표를 표시할 때는 여기부터 현금으로표를 표시해 주는 거죠. 밑에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가 현금으로표에 표시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요거를 네팅하는 데 있다는 게 요거를. 그렇죠? 그 금액을 네팅하는 데 있는 거니까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 이자 비용을 가감해야 되겠죠. 거꾸로. 투자 관련 손익과 재무 관련 손익을 여기다 거꾸로 가감해야 돼요.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원칙을 지켜가면서. 비용 가산 수익 차감을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498페이지에 오면은 이자 비용은 플러스, 투자 활동 관련 비용 플러스, 재무 활동 관련 비용 플러스,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 마이너스,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관련 수익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플러스 하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을 플러스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자 비용은 차변인데 왜 마이너스를 안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주 물어봐요. 얘하고 직접 법은 다른 거예요. 직접 법은 이자 비용에 차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여기도 원래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를 하는 건데 이 안에 이미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이미 마이너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린다고요. 이자 비용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를 해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자 비용 현금 유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밑에다 계산할 때는 언제나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원칙을 지켜야 돼요. 비용은 가산하는 거고 수익은 차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498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금액까지 계산했죠. 거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거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네팅한 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러면 영업활동 관련된 모든 손익계산서를 다 네팅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만 하면 되죠?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 감액만 가감하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손익조정법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손익조정법의 논리가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을 모조리 다 네팅해버리고, 네팅을 버린 거예요, 네팅을. 여기다가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감액을 가감하면 된다. 이게 손익조정법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얘기들이, 여기 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들을 네팅할 때 우리는 직접법에서는 그냥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을 플러스하고 비용을 마이너스하고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란 거냐면 이 금액을 네팅한 금액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말고 다른 금액까지 네팅한 것까지 다 섞어서 포함한다고 해요. 전부 다. 예? 그러는 바람에 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와 관련 없는 계정들을 이렇게 가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요 금액만 네팅돼서 나온다고.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00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있는데, 거기 기본 사례가 있어요. 자, 500페이지 기본 사례를 보시면, 거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4,200원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필요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이익부터 계산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간접법이. 자, 그러면 간접법이, 이제 세전당계 순이익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세전당계 순이익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제 세전당계 순이익부터. 자, 이제 세전당계 순이익부터 여기다 계산하는 거죠. 세전당계 순이익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세전당계 순이익이 얼마냐? 거기 보시면은 4,200원이에요. 4,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뭘 계산하는 게 목표냐면은 영업활동 관련 계정을 네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업활동 관련 계정에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배당 수익, 그거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자 수익, 여기 요 세 가지. 요 이자 수익,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 수익 이 세 가지는 항상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을 다 네팅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요. 영업활동 관련 계정을.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계정을 빼고 나면 500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 그 밑에 있는 매출원가, 그 밑에 있는 관리비, 그 밑에 있는 대손상각비, 여기까지 요 네 가지까지가 영업활동 관련 손익이에요. 그 네 가지 금액을 네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금액을 네팅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그 밑에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익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금액을 비용을 가산하고 수익을 차감하면 손익계산서 계정 나머지 네 개를 네팅한 게 돼버리죠.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감가상각비가 1,000원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1,000원을 이렇게 더하고 1,000원을 이렇게 더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1,000원을 더하고 이자 비용이 1,500원을 더하죠. 여기다 이자 비용을 얼마를 더하냐면 여기다 1,500원을 더한다고 1,500원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 유형자산 처분익이 1,200원 있죠. 유형자산 처분익이 있는데 자, 처분익을 1,200원이 있는데 1,200원을 이렇게 차감하는 거예요. 자, 비용가산 수익 차감 이렇게. 옛날 걸 혹시 공부하셨다면 이 특이한 게 뭐야? 이자 비용을 가산한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옛날에 이자 비용 절대로 가산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가산하는 거예요. 가산할 때 뭐 사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만 가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가산하는 거예요. 100% 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합계 금액이 되겠죠. 합계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5,500원이 돼요. 뭐 기준서의 양식에 보면 합계 금액을 중간 합계를 해놨는데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쭉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채권 이렇게. 자, 매출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채무 이렇게 세 가지 계정이 있죠. 이 세 가지 계정의 순증감액을 가감하시면 돼요. 매출채권은 자 1,000원이 증가했어요. 1,000원이. 자,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재고자산은 거기 보시면은 700원이 증가했죠. 재고자산은 이게 700원이 증가했어요. 자, 매입채무는 어떻게 됐냐면 매입채무는 1,000원이 감소했죠. 1,000원이 감소했어요. 여기 이제 대변이냐 차변이냐를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자산의 증가요, 차변이에요. 유출. 자, 자산의 증가죠, 차변이니까 유출이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에요. 유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하시다 보면 차변 대변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자산의 증가와 자, 부채 감소는 발생주에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발생주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건 현금주에서 다 나빠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들고 거울에 비추면 거울 안에 현금흐름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검사를 해보세요. 화장실 가셔갖고 거기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에서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걔가 왼손을 들고 있어요.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걔가 오른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안 공포스러워요? 자기가 자는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전 옛날에 제가 자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32가지로 갈리죠. 가위에 눌렸다는 설도 있고 유체이탈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유체이탈을 대학교 3학년 때 절에 갔었는데 절에서 제가 하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노는 분위기니까 다 놀고 있으니까 절에 가서 공부 좀 해봐라 그래갖고 절에 한 달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절에서 벽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딱 절에서 내려오니까 회계가 다 알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이렇게 탁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천정 위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우리가 거울에 보면 우리 모습이 이게 뒤바뀐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뒤바뀌지 않은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똑같아요. 내가 오른손을 드는데 걔로 오른손을 들어요. 이건 거의 귀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거울에 비추면 현금흐름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울에 비추면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들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가 좋다 그러면 걔는 나쁘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유출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현금 흐름이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501페이지에 오시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2,800원이 나오죠. 요 2,800원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시험에서는 앞으로 이걸 가장 많이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굳이 문제를 낼 때 이자의 수치, 이자의 지급 이런 것들이 무슨 활동인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설명하면서 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했다. 얘는 뭐 재무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런 구질구질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물어보게 되면 이 이자 비용이 영업활동이라도 더하고 투자활동이라도 더하고 재무활동이라도 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앞으로 얘를 가장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예? 근데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제 구질구질해지잖아요. 주면서 답을 가르쳐주면서 막 해야 되죠. 이자의 지급은 영업활동이라고 한다. 배당금의 지급은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설명이 많으면 문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가장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거를. 자, 뒤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501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2,800원을 계산했고 그 밑에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를 계산했는데 그냥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는 그냥 아무런 금액이나 쓴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면 또 그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501페이지 그 그림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단 이자의 지급과 법인세 납부 금액은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금액은 제 마음대로 쓴 건데 그걸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누군가 이것도 질문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내키는 대로. 자, 그러면 50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502페이지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보세요. 자,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시작을 세전 단계 소액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이자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도 있죠. 자, 법인세는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이 4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인세 비용과 이자 비용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법인세 비용과 이자 비용이 있다면 자, 이자 지급한 거하고 법인세 지급한 거를 별도로 표시해 줘야 되죠. 그렇죠?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해서 그러면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얘하고 얘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표시할 거예요. 걔부터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저기 있는 간접법에서 밑에 표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얘가 영업활동이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 가로 그 요구사항에 보시면 저희 그때 이자의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자,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자, 법인세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가로 1번에 보면 법인세 비용이 4만원이죠. 여기다 법인세 비용이, 이게 4만원인가요? 4만원,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밑에, 그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찾아보면, 그 밑에 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미지급 법인세와 이연 법인세 부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예요? 2,000원이 감소했죠? 증가했죠? 미지급 법인세가 2,000원이 증가했어요. 자, 이게 미지급 법인세가, 자, 이게 2,000원이 증가했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3,000원이 감소했죠. 부채가 감소했어요.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자, 3,000원이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요 금액이 현금이다.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41,000원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현금이. 자, 이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 이자 비용을 써보죠.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이자 비용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6,000원이야. 얘가 26,000원이죠. 이렇게 26,000원 이자 비용이.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이자 비용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는데 그게 뭐야? 미지급 이자가 있잖아요. 미지급 이자가 1,000원이 증가했죠. 여기다가 미지급 이자가 자 1,000원이 증가했어요. 1,000원. 자, 그런데 이자 비용을 쓸 때는 항상 뭐야?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시면 끝에 이자 비용 중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이 6,000원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이 여기 6,000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차를 안 맞는 금액이 있겠죠. 여기 얼마요? 19,000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 현금 유출액이다 계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계산해 놓으면 거기 있는 503페이지에는 이자에 지급하고 법인세 지급을 계산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계산했으면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하는데 제일 위에 뭘 써요? 세전당기수익을부터 쓰죠. 자, 세전당기수익을 제일 위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전당기수익이 얼마냐면 502페이지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세전당기수익이 20만원이라고 20만원. 이 세전당기수익 20만원에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돼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가감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가감할 금액이 뭐겠어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들을 가감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뭘 받듯이 가감해야 돼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세 가지를 무조건 가감해야 돼요. 무슨 활동으로 분리된지 관계없이. 그렇죠? 요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자 수익, 자, 배당 수익, 그 다음에 뭐죠? 자, 이자 비용. 요 세 가지는 활동에 분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도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무조건 가감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이잖아요.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이죠. 감가상각비 7만원이에요. 자, 감가상각비 7만원을 여기다 쓰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활동인지는 앞에 보시면 앞에 있는 그 표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473페이지에 있는 그 표. 473페이지에 보면 그 표 22-1이 있는데 그 활동을 보시면서 무슨 활동인지 구분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표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장기차입금과 금융부채가 있는데 거기 투자활동이라고 분류되어 있잖아요. 재무활동이에요. 그 장기차입금과 금융부채, 그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 동그라미가 잘못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장기차입금과 금융부채는 재무활동. 그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이제 무슨 활동이냐라는 건 이제 그 표를 보시고 그 표에 대부분의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다 있어요. 복잡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투자활동이라는 걸 아실 수 있다고요. 유형자산이 투자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겠어요.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에요? 어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단기매매 목적의 유가증권 거래는 영업활동을 해본다. 얘는 영업활동 계정이죠. 얘는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영업활동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2,000원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무조건 더해야 되죠.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26,000원.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무조건 다 더해요. 26,000원을. 뭐 상가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익이 19,000원 있죠. 자, 처분익이 19,000원 있는 거예요. 자, 처분익이 19,000원 있죠. 19,000원. 자, 19,000원 수익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환차익이 있는데 외화차익금 관련돼 있어요. 그게는 영업활동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외환차익이 매출채권 관련돼 있다거나 매입채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업활동이에요. 그러면 과감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가감해야 되죠. 자, 그래서 외환차익이 얼마 되냐면은 외환차익이 7,000원이니까 7,000원 수익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 옛날 기준은 이걸 세부적으로 쪼갰는데 국제 기준은 안 쪼개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중에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예? 혹시 옛날 우리나라 기준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 차익이 다 나누는데 국제 기준은 안 나눈다고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돼요. 이게.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관련된 재무상태표 규정이 있다고요.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나면 자, 여기까지 뭘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들을 가감했어요. 자,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들이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가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자 비용은 무조건 가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무조건 가감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찾아가면 되죠. 재무상태표 계정을 찾아가면 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이 가로 2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3개 미지급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와 관련된 거니까 아까 계산했죠. 별도로 표시하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미지급 이자도 별도로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걔 3개는 관련 없고 나머지만 가감하시면 돼요. 매출 채권이 2만원이 증가했어요. 자, 매출 채권이 증가가 여기가 2만원이 증가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3천원이 증가했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3천원이 증가했다고 3천원. 예, 영업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얼마냐면 4천원이 감소했죠. 자, 재고자산이 4천원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매입 채무가 어떻게 됐냐면 16,000원이 감소했죠. 매입 채무가 감소했는데 얘가 16,000원이 감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미지급 법인세가 미지급 급여가 4,000원이 감소했어요. 자, 미지급 급여가 감소했어요. 4,000원이 감소했죠. 자, 이제 순증금액을 가감하시면 되는데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이에요. 나쁘니까. 자산의 증가는 유출이에요. 자산의 감소는 좋은 거예요. 부채의 감소는 나쁜 거죠. 부채의 감소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하면 그게 24만 3천원이 계산되겠죠. 여기에 24만 3천원이 계산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되죠? 예, 법인세 납부 4만 1천원. 그 다음에 뭐요? 이자의 지급 19,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책에 있는 명칭 그대로 쓰실 필요 없어요. 대충 쓰면 돼요. 법인세 납부 이래도 되고 법인세 낸 거 이래도 되고 대충 쓰시면 돼요.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지급도 되고 법인세 납부도 되고 이자의 지급도 되고 뭐 아무렇게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시면 525페이지에 보시면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번 문제에서 이 525페이지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세무사 2007년도 문제 수정한 문제 그걸 보시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00만 원이다. 자,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서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세전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자, 이 세전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이게 단기 순이익과 똑같은 거예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그런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100만 원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뭘 가감해야 되겠어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가감하죠. 일단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손익계산서에서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익들을 가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영업활동 관련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가액을 가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씩 해보시면 제일 위에 매입 채무 증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매입 채무의 증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증가 5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재무상태표 계정.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의 증가 3만 원이죠. 자, 선급 비용의 증가 3만 원이에요. 증가 3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재고자산의 증가가 있는데 8만 원이죠. 자, 재고자산의 증가가 얘가 얼마예요? 얘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됐냐면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3만 5천 원을 무조건 가산해야 된다고요. 자, 이자 비용이 자 3만 원은 무조건 가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감소가 15만 원이에요. 자, 매출 채권의 감소가 자 15만 원이죠. 감소 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는 미지급 비용의 감소가 4만 원이에요. 그럼 미지급 비용의 감소가 이렇게 4만 원이죠. 감소가 이렇게 4만 원. 자, 재무상태표 계정을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요. 자, 이제 이쪽을 가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있죠. 감가상각비, 처분익. 감가상각비 투자활동이죠. 5만 원. 자, 처분익이 얼마야? 2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가감할 거는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 손실은 가산하고 수익은 차감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배당 수익은 무조건 가감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비용은 가산하는 거죠. 자, 수익은 차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유입이에요. 자산의 증가, 유출이죠. 자산의 증가, 유출이에요. 자산의 감소, 유입이죠. 부채 감소, 유출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역산하면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낼 때는 간접법을 낼 때 요 단기 수익부터 출발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얼마나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주면서 거꾸로 세전 단기 수익이 얼마나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525페이지에 오면, 자, 3번에 보면, 자, 베타의 격리과장인 김경리 씨는 현금으로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자, 그럴 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의 가산 또는 차감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이걸 물어본 거죠. 여기다가 자, 세전 단계 순이익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가감할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가감할 금액을. 가감할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안 하는 건데, 여기다가 투자 활동 또는 재무 활동 관련 손익을 일단 가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자 지급은 항상 뭐예요? 이자 비용은 항상 가감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가로 1번에 보면 매출 채권에 관련된 얘기, 가로 2번에 보면 유형자산 관련된 얘기 두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 매출 채권은 영업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증감이 8,000원 증가했대죠. 그렇죠? 여기다가 자, 대차협회 계정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의 증가가 8,000원 이렇게 증가했대잖아요. 이렇게. 그거 끝이에요.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이니까 여기다 가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가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네팅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시면 순유형자산이 10만원 증가했는데 유형자산을 35,000원에 매각했는데 취득원가 매각 당시의 장부금액은 65,000원과 3만원이에요. 4만원이었다. 그러면 4만원짜리 유형자산을 35,000원에 판 거니까 5,000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35,000원에 매각했다 그랬는데 매각 당시의 장부금액은 4만원이니까 5,000원 손해봤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죠. 자, 그게 이제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실이잖아요. 처분 손실이 5,000원 이렇게 가산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자, 감가상각비가 58,000원이다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 58,000원 어떻게 돼요? 58,000원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 플러스, 비용이니까, 자, 얘는 뭐가 돼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8,000원 유출. 그러면 이 세전 단기 순이익에 가감할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감할 금액을 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돼요? 예? 계산해 보시면 55,000원 가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5,000원 가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간접법이 직접법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직접법이 이제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하게 되니까 간접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실제로는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안 하면 간접법이 더 쉬워요. 직접법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해보세요. 티계정법으로. 네? 다른 법을 하고 와야 돼요. 제가 뭐 이게 좋은 방법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 방법밖에 모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한 몇 년 동안 해보고 와야 얘가 왜 좋은지를 아시게 돼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504페이지에 오면은 4번에 발생주류의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끔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 매출액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유입된 현금이 얼마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또 매출원가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유출된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을 계산하라고 하지 말고 이걸 주고 이쪽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아까 이제 객관식 문제 2번에서는 뭐라 했어요? 세전단기 수익을 주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요걸 주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 문제 2번에서는 얘를 주놓고는 얘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가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간접법은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거를 다 내요. 시험에. 얘는 대부분 이렇게 가는 쪽을 내는데 가끔씩 거꾸로 가는 걸 낸다고요. 자, 이 거꾸로 가는 걸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냥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하던 방법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는 방법대로 하고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그냥 한 다음에 다만 매출을 모른다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504페이지는 예제 7번을 보시면 매출 관련된 자료가 있잖아요. 자, 매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거기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50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자, 매출을 제일 처음에 우리는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너에게로 나를 보내다고 다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 현금이 써졌죠, 이렇게. 자, 그런데 현금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액이 6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6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60만 원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손상각비가 만 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손상각비 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 원을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2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시면 되죠. 매출 채권의 증가가 여기 2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선수금이 3천 원이 증가했죠. 여기다 선수금 3천 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선수금 3천 원 이렇게 쓰면 돼요. 이제 대차가 안 맞잖아요. 대차가 안 맞는 금액을 여기다 갖다 쓰게 되면 62만 7천 원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어제 했던 방법에서는 이거죠. 아까 했던 방법은 62만 7천이 주어져 있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는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상권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상권에서 매출총익법 할 때 그때 이랬잖아요. 분기법으로. 자, 매출이 있고, 자, 이제 뭐예요? 현금주의 매입이 매출이 있고, 매출 채권의 증가 또는 매출 채권의 감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쪽에서. 그렇죠? 그때 뭐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다 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증가했나 감소했나 쓰고 현금을 쓰면 나머지가 매출 이렇게 돼버린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매입이 있는데, 자, 매입과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매입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죠. 자, 매입은 이걸 지워버리시고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매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매출원가를 쓸 거예요. 매출원가. 얘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머지를 쓰시면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액이 얼마냐면 4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현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금이 45만 원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 밑에 보시면 재고산 감모 손실이 5천 원이니까 여기다가 감모 손실이 5천 원이에요. 감모 손실이 얘가 5천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에 보면 재고자산이 만 원이 증가했어요. 재고자산이 여기다가 만 원이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3만 원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 매입 채무가 3만 원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차 맞추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차 맞추는 잔액을 계산하면 48만 원이니까 요 금액이 얼마 되죠? 46만 5천 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 매출원까지 매입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주관식 시험에서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던 예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매출원가가 46만 5천 원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입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매입. 자, 매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면 이게 기말재고자산 플러스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 매입만 나눠도 보면 이렇게 되죠. 매출원가에다가 자, 기말재고자산을 더하고 기초재고자산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차이를 여기다가 다 고려했더니만 그게 매출원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고려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매입이 되겠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매입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매출총이익법에서도 저희가 이제 매출총이익법 그때 할 때 뭘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매출총이익법 할 때 여기 매입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현금 나간 건 얼마 있고 이렇게 했죠. 현금 나간 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두 금액의 차이는 매입 채무의 증가하거나 매입 채무의 감소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재고자산 이런 거 안 썼잖아요. 안 쓰니까 얘가 매입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이런 걸 쓰게 되면 얘가 매출원가가 된다.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매입은 재고자산 관련된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되고 매입이 되고 얘를 그냥 그대로 고려하면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 주관식에서 매출원가를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쯤에.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걸 거꾸로 하는 것도 물어보니까 거꾸로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5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액을 계산할 때 순액조정법에서는 매출원가에서 출발해 계산하였으므로 순액조정법을 역으로 적용하면 매출원가 금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순액조정법을 적용할 때 재고사항 관련 항목, 즉 재고전의 순증감액과 재고사항 감모 손실을 순액조정법에 적용 시 고려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생 중의 매입에 계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방법론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언제나 무슨 얘기만 했냐면 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순액조정법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순액조정법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얘기도 안 했지만 순액조정법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다 대변은 플러스 하는 것이고 자 차변은 마이너스 하는 것이다. 이 얘기밖에 안 했다고요. 이게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에서는 뭐였어요? 기초금액을 기말금액으로만 보낸다 이거 끝이었잖아요. 그럼 모든 금액이 다 계산된 거예요. 이게 기초금액이란 뭐냐?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 두 가지가 있을 때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게 1월 1년제 금액과 12월 30일년제 금액이 있으면 기초금액을 기말금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기초금액을 기말금액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 기초금액이 언제나 0이니까 기말금액 갖다 쓰면 되죠.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요거는 뭐예요? 순증감액을 계산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부채 감소하면 차변에. 이렇게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상 더 많은 얘기를 저한테 들었다고 생각하면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새로운 얘기를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회계 올려서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얘기, 기초를 기말로 보내자 이 얘기만 한 거라고요. 현금흐름표를 잘 그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하는 내용이 없을수록 현금흐름표를 그리기 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은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다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현금흐름표 강의하는데 뭐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직 생각은 기초를 기말로 보내자라든가 혹은 대변은 플러스고 차변은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만 했다면 그러면 별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풀린다면 문제가 앞으로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다른 책들에 비해서 현금흐름표 분야가 굉장히 얇아요. 왜 얇으냐? 할 얘기가 없어서. 다른 책들은 이 현금흐름표 이 챕터가 다른 책들은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T계정법이나 기준거래 추정법을 하는 책들은 전부 다 계정법별로 설명을 해요. 이 계정은 이렇고 이 계정은 이렇고 이 계정은 이렇고 뭐 이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외환차손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매출과 매입을 할 때는 거꾸로 고려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한다고요. 반드시 얘를 거꾸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거꾸로고 바로고 필요 없어요. 수익이면 대변이고 비용이면 차변이니까. 그래서 이 책이 얇은 거예요. 현금흐름표 별 얘기가 없어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쭉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면 항상 생각을 하실 때 뭐만 생각하면 돼요? 기초를 기말로 보낸다. 너희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할 때. 순액조정법을 할 때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순액조정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간접법 때문이에요. 간접법만 없었더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접법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어떤 수험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간접법도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간접법을 자기가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 와서 얘기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되죠. 돼요. 그럼 왜 안 하겠어요? 필요가 없어서죠. 왜 필요 없어요? 저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아니 얘를 너에게로 나를 보내보면 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세전단기 수익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쭉 써야 돼요. 여기다 감가상각비도 하고 뭐하고 써야 되는데 이걸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을 하면 뭐해요?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식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으로 간접법도 해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주관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증감부서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간접법을 공부할 건가요?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서 간접법도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요?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세전당교수님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이자 비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놓고 이거 맞죠?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법은 그 자체가 증가문서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관식 시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평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죠. 증가문서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1, 2, 3, 4, 5로 그럴 건데. 그죠? 간접법이 어렵다 그러면 찍으세요 하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주관식 시험까지 봐야 된다는 게 나중에 회계사든 세무사든 다 주관식에서 간접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간접법에 푹 빠져 산다고요. 그런 거지 같은 방법에.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회주로 보기를. 국제기준에서 만약에 얘를 없애버린다면 무조건 이 방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투자와 재무활동 쪽도 있는데 그것도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06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